자, 여러분들 2020년 행정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담당하는 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2020년 행정학개론 국가직 시험은 가책형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평이한 정도의 출제였는데 조금 이제 변별력은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난한 출제였다고 봐요. 그래서 합격 점수는 90점 이상이고요. 80점대면은 선방으로 볼 수 있어요. 선방이고 70점 이하면은 조금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5에서 90점 정도 사이, 뭐 최소 85점 이상 정도 맞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90점 이상이면 잘 본 점수가 합격권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2021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국가직. 특히 출제 비중이 높았던 데가 정책학 문제가 가장, 보통 정책학이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무려 5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무래도 정책학 전공한 교수님이 대장이었지 않았나 싶고요. 인사행정 파트가 상대적으로 3문제 정도인데 4문제로 2개가 비중이 좀 컸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데가 조직론. 2021년도에 5문제가 나왔거든요. 뭐 나머지는 거의 총론, 기초이론 3문제, 그리고 재무행정 3문제, 지방행정, 그 다음에 환류론 1문제, 전자정부 문제까지 거의 뭐 2021년하고 유사한데 요게 좀 달라졌죠. 그리고 정책학이 좀 많이 나왔고, 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인사행정하고 정책학이 2문제씩 더 나왔네요. 대신에 조직론이 무려 3문제가 적게 나왔고, 기초이론 거의 유사하고, 뭐 나머지는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정책학하고 인사행정은 비중이 컸고 상대적으로 조직론 파트의 비중이 좀 작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 출제 요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이 문제는 눈이 얘기했던 인사행정의 3일체 문제죠. 의외로 또 이 문제를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일단 직업공무원제로 가면 폐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급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폐쇄형은 뭐랑 연결돼요? 계급제랑 연결되고, 한번 임용되면 이 임용된 철수는 평생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배웠죠? 인사행에서 폐쇄형 계급제, 특히 계급제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한 보수로서 생활급을 보수체계로 하죠. 직무급 말씀드린 대로 직위분리제의 보수체계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주는 거거든요. 직무급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딱 이거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개방형은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리제로 연결되고 평생 동안이 아니라 임기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실적제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위분리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주는 직무급이니까 이게 답이죠. 제가 물과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다. 나머지 장기적인 능력발전, 직업공무원제, 폐쇄형, 신분보장, 계급제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가 틀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시험 본 학생들 보니까 꽤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인사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모르시는 거예요. 기본 강의를 더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거 틀리신 분들은. 자, 정답 1번이고요. 이거는 정책유형. 뭐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정책유형 묻는 문제. 작년에 재분배하고 분배 문제 유형을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이 나왔죠.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하는, 국민들한테 인적, 물적 자원을 뽑아내는 건 익스트랙팅, 추출 정책이죠. 알몬드 앤 파웰의 정책으로서 알몬드 앤 파웰은 재분배가 없는 대신에 상징과
추출 정책이 옵션이라고 그랬죠. 이거 로이의 구성 정책, 정부 조직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의 조정입니다. 상징 정책은 상징 도구나 기제를 활용하여 국민 애국심을 끌어올리게 하는 게 상징 정책입니다. 애국가 제창, 태극기 개양 이런 것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상징 정책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이것도 역시 틀려서 안 되는 문제. 당연히 거의 안 틀렸어. 이거는 거의 100% 맞은 것 같아요. 100%는 좀 그렇지만 90% 이상. 자, 우리 교재 정책의 유형 3번 문제가 또 의외로 많이 틀려셨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런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위급 열군으로 커지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눈이 심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직무의 종류가 다르죠. 행정 직급, 기술 직급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등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요. 서로 다르다는 거는 두 개밖에 없거든. 직무의 종류가 다른 건 등급이고요. 이 직무 등급은 고공단 때문에 나온 건데 여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 들어가면 등급이 돼요. 또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건 수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건 직렬이죠. 여기는 곤란도가 낮고 곤란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직급이 아니라 직렬이고요. 일부러 여러분들 위급 열군할 때 여기 직급의 군인데 직급이란 말을 뺀 거죠. 실제 헷갈리게 하려고. 어쨌든 곤란도와 책임도가 다른 거는 직렬밖에 없습니다. 볼까요? 답은 2번이고 보세요. 나머지는 유사하다는 표현, 상이하다는 표현은 딱 2번 나오죠. 여기하고 직렬, 수직이니까 여기 다르죠. 행정 직급도 있지만 기술 직급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행정 종류, 기술 종류. 이거는 등급이죠. 그래서 제가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등급으로 본다고 그랬죠. 물론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1, 2, 3번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번 문제 중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6번하고 7번. 6번은 법률 문제로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내용. 7번은 나카무라 스무르의 정치집행자 모형인데 지문이 좀 약간 조잡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헷갈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맞으면 90점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합격 커트라인으로 봤어요. 합격 점수로. 한 문제 틀리면 85점까지는 그냥 무난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하로는 좀 어렵고. 그렇죠? 자, 답은 2번이고요. 4번은 윌슨의 규제 정치인데 윌슨은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느냐 분산에 따라 모형을 4가지로 나눴고 가장 기본 개념 문제죠. 이 4번도 틀리신 분들이 꽤 많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는 전 국민에게 분산되니까. 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는 대중 국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편익은 크고 소수니까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죠. 이 소수를 뭐라고 한다?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이게 클라이언트 팔러틱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규제죠. 고객 정치니까. 인허가 같은 거지. 수입 자동차 면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수입 자동차 면허 회사가 정치 조직하라는 얘기는 로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고객 정치죠.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 정치고 환경 규제 답은 2번이고요. 자, 규제 정치 상황 4가지 정리하시고 5번도 아주 전형적인 물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5번도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박스형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어법으로 풀라고 그랬죠. 속어법으로.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과정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름의 기대 이론이죠. 기대의 과정이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니은 들어가니까 요거 보면 되겠죠. 디귿이
과정이라면 답은 1번이고, 봐봐요. 디귿, 로크의 목표 설정,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 이론이죠. 목표 설정 과정에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애덤스의 공정성, 내가 받은 보상과 타인이 받은 보상을, 즉 준거인의 보상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즉 과소나 과다일 때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과정 이론이죠. 대표적으로. 엘더포, ERG나 맥그리거는 내용, 즉 what, 인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what, 이게 내용 이론이고, 대표적으로 인간의 욕구기 때문에 욕구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과정 이론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좀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1, 2, 3, 4, 5는 틀리면 안 돼요. 주는 문제입니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6번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고, 이거는 우리 교재 379에 나와 있는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정리하는 거. 기본서에 나와 있죠? 자, 6번 문제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문제로서 뭐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봅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이런 것도 소거법으로 풀면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보세요. 두 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그쵸? 법인격은 원고나 피고로서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인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법인격. 맞고요. 3번하고 4번인데 보세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하고 장이 있거든요. 당연히 보세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죠. 지방자치 조합이니까 구성자치는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당연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의회니까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구성돼야 되겠지.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장은 어떨까? 구성 지방자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겸임 제한이 있어요. 109조에 따라. 그렇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의회도 당연히 의회 의원이니까 장이 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뭐 제가 법령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조직. 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하고, 구성자치단체의 장은 109조에도 이게 겸직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의회는 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원칙적으로 규약으로 정해가지고 의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을 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사실 틀려도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새로 나온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숙지하지 못한 분들은. 6번하고 7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근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맞았더라고요. 어떤 논리적인 행정학적 마인드를 발휘했겠죠. 자, 이거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5개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해설도 올려드렸지. 자, 7번에 낙가문화 스모르드 모형인데 이것도 좀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가 고지협재관을 그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게 아느냐, 그리고 이런 지문 내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 핀포인트 같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제가 그랬죠. A, B, C까지 갖고 있다. A, B가 A는 추상적 목표, 질적 목표, B는 구체적 목표, C는 행정적, 관리적 수단까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는 목표를 지지하면서 달성을 위한 이게 D죠. 기술적인 수단을, 그죠? 실무 같은 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원래 고전적 기술자. 원래부터 A, B, C는 정책 결정자, D,
기술적 수단, 기술적 권한만 집행자가 갖고 있다. 딱 맞죠. 근데 2번, 3번이 좀 헷갈려요. 자, 재량적 실험 가형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A만 갖고 있고 결정자가 B하고 C하고 D는 다 집행자한테 넘기고 많은 재량을 집행자한테 준 거다. 그래서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A만 갖고 있죠.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한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을 의과대학이나 연구소한테 위임한 것이 재량적 실험 가형의 케이스라고 봤고요. 맞죠? 지문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막 대충 읽으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이게 7번 문제를. 관리적 개혁 가형은 정책 집행자가 관리적 개혁 가형이니까 보세요. 결정자는 아무것도 없죠. 고지협재관. 다 갖고 있죠. 그러면서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집행자가 다 봐봐요. A, B,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 C, D, 행정적 수단, 기술적 수단을 다 강구했잖아. 여기 포인트죠. 정책 결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걸 협상, 즉 수단을 협상한다고 그랬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에 보시면 지시적 위임 가형은 여기 봐봐요. 어디까지? 정책 결정자가 자 A하고 B까지만 갖고 있는 거죠. 고지니까. 그리고 CD를 넘겨준 상태거든요. B 이렇게. 결정자가 목표를 갖고 있고 집행자한테는 CD를 수단을 다 넘겨준 상태인데 보죠. 여기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여기 포인트예요. 목표와 수단을 결정자가 다 설정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결정자가 설정하지만 집행자가 수단을 설정하는. 요게 틀려. 요게 틀린 거죠. 그 상태에서 결정자의 지시와 임을 받아서 대상 집단하고 협상. 뭐 대상 집단하고는 이 수단을 협상할 수도 있게 된 게 협상이란 말 일부러 이게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거죠. 원래 협상 가형은 목표와 수단을 이게 양자 간에 협상하는 건데 여기는 대상 집단이니까 요게 틀렸죠. 이거. 수단. 수단을 설정하는 거는 정책 집행자입니다. 요게 지시적 위임 가형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스몰드 모형의 기준인 정책 목표와 수단을 결정자 집행자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게 가장 키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롭지만 정답은 4번이었죠. 이렇게 6번, 7번을 제외하면 뭐 뒷부분에 법령 문제가 있는데 법령 문제도 무난히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보시고 요거. 자, 8번의 MBO인데 어브젝티브라는 게 중요하죠. 질적 목표가 아니라 양적 목표이기 때문에 단기적이죠. 제가 뭐뭐 보다라는 지문 좀 주의 깊게 보라고 그랬고, 자, 이것도 역시 박스형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박스형 문제 속어법으로 푼다고 그랬어요. 옳은 것. 자, 부하와 상사 간의 합의를 통한 어브젝티브를 매니지먼트 바이 어브젝티브. 맞네요. 딱. 기억 들어가야죠. 제끼고. 자, 니은만 보면 되겠네요.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아니죠. 단기 목표를, 즉 어브젝티브와 양적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더 장기 목표도 중시하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리을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의외로 또 많이 틀렸어. 그리고 제가 디귿번은 봐봐요.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자, 중간평가와 한류, 최종평가와 한류를 거칠 때까지 목표가 변동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근데 디귿 니을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왜? 니은이 틀렸잖아. 딱 어브젝티브 양적 목표니까 단기 목표거든요. 제가 MBO와 TQM 비교할 때 나왔던 거고 정답은 2번이죠. 또한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때 목표가 정성이라는 거는 질이라거든요. 정량, 정성이 있는데 정량이 양이고 계량, 정성이 질이니까 질이 아니죠. 양이니까 틀렸고 무조건 틀렸고 될 수 있는 건 답이 2번밖에 없죠.
이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9번.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자, 일단 뭐 예산이 국회에서 제출되면, 예산이 행정부에서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죠? 의결이 성립이니까 성립을 기준으로 성립 전에 바꾸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예산. 자, 성립되면 이게 본예산이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본예산 같을 수 있고요. 성립 후에 바꾸면 추가 경정예산이죠. 그러니까 수정예산, 본예산, 추경예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뭐 사실 틀릴 게 없어요. 실제 시기로부터 빠른 거니까 수정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되겠죠. 성립된 예산이 본예산이고,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거죠. 뭐 눈에 얘기했던 얘기고, 10번에 역시 행정 1편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 각 공부와 공부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 네트워크니까 뉴거버넌스를 얘기하죠. 이 뉴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론이고요. 자, 나에 보면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언급하면서 인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제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게 공공선택론이고, 특히 이 지적 위기는 1973년에 오스트롬 부부의 그쵸 민주행정 패러다임이거든요. 그 논문 제목이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 73년도죠. 그러니까 얘보다 좀 늦어요. 왈도는 1968년 과학선로부터의 반발로서의 탈행태주의, 후계행태주의, 68년 12월 미노부르크 컨퍼런스, 미노부르크 회의고, 자,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위한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행정을 관리로 보는 거니까 이거는 행정관리론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르고, 다 이게 1900년대니까 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일로 가야죠. 신행정학 라, 그 다음 나 공선택론이 좀 이게 1968년, 여기 좀 빠르죠. 신행정학이. 그 다음에 이건 공선택론 70년대 73년, 그리고 마지막이 1990년 뉴거버넌스 가겠죠. 그래서 다, 라, 나, 가. 이제 요 부분에서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요 문제도 평이한 문제고, 일단 봐봐요. 다라까지가 맞잖아요. 이게 틀렸죠. 이거는 제끼면 제일 먼저 당연히 이거죠. 행정관리론이니까. 그 다음에 라까지 주어졌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나로 가야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여기 나라고 하나 있다면 이게 더 헷갈리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딱 명확하게 맞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느 정도 기본과 심화가 갖추어진 학생을 대상으로, 합격 점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혹시 좀 성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좀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합격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하고 심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바로 하루아침에 문제가 잘 풀릴 수 없거든요. 정답 2번이고요. 이 문제도 뭐 제가 누누이 예산 집행에서는 재정 통제 방안과 신수성 유지 방안이 있는데, 신수성 유지 방안이 옳지 않은 거니까 결국 뭐예요? 재정 통제 방안이고, 재정 통제 방안에서는 배정과 재배정만 재정 통제다. 나머지는 신수성 유지 방안으로서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전통적 원칙의 예외인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고 그랬지. 재정 통제 방안인 배정과 재배정은 전통적 원칙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답은 3번이고. 계속비는 5개년도 이상이니까 한정성, 즉 시간의 한수 원칙이 예외고, 수입 대체 경비는, 자, 우리 특기 목수 기억나죠? 통일성의 원칙이 예외이자 마지막 완전성, 포괄성의 원칙이 예외. 수입 대체 경비의 초과 수입은 완전성의 원칙, 예산 총계제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정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체는 예산 주체의 변경으로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죠. 한정성 원칙의 예외, 시간. 이거 뭐예요? 통일성과 완전성 원칙의 예외, 이체, 사전 의결.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 없죠. 당연히 예외가 아닌 건 3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맞았고 11번은 정답 3번. 12번에 이 문제도 최근에 뭐 19세기 입법국가 작은 정부, 20세기 현대 행정국가 큰 정부, 1980년대 이후 신행정국가 작은 정부로 가야 되겠죠. 주재국가니까. 그래서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 작은 정부죠. 근대 입법국가니까. 대공황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케인즈에 의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정부 개입 중심의 큰 정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지국가. 그래서 야경국가와 복지국가가 대비되는 거고 작은 정부, 큰 정부. 영국의 대처리즘 80년대 MPM이죠.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죠. 정확히 얘기하면 작지만 힘 있는 정부. 로잉이 아니라 스티어링, 방향 잡는 정부죠. 촉진적 정부를 말합니다. 하이에크는 누구하고 반대예요? 케인즈하고 반대죠. 케인즈, 여기 케인즈. 노예로의 길에서 1944년 시장 실패를 아니고 정부의 지나친 팽창 때문에 실패했고 작은 정부를 강조한 거고, 이게 NPM의 이론적 기초라고 그랬죠. 이에 대한 반론이 파이너의 반동의 길 1945년 논문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자, 13번 공무원의 신분과 변경과 소멸인데, 제가 인사행정에서 진료제의 구성 요소와 또 하나가 징계의 유형 중요하다고 그랬고 시험에 나왔네요.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직권 면직은 직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일 뿐이지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징계의 종류는 6개밖에 없어요. 견책부터 파면까지. 자,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서 정직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1에서 3개월 기간 동안에 정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안이 가벼우면 1개월, 무거우면 3개월인데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그죠? 2016년 6월 달에 바뀌었죠? 전액을 감하도록. 감봉만 3분의 1이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예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 여러분들 그 해설에 보면 나와 있죠? 그 규정 찾아보시고. 자, 4번 임용권자는 직무대행을 부족하고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그쵸? 직무대행이 부족하면 직위 자리를 빼고 대기명령에 가도록 하고 대기간 동안에 과제를 부여하거든요. 그 과제를 잘 수행하면은 직무능력이 항상 있다고 기대할 텐데 수행하지 않으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정할 때는 직권면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직위해제, 대기명령, 직권면직의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죠. 이것도 직권면직이 하나의 사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유. 정답은 2번이고요. 징계의 종류 꼭 기억하시고, 여기죠? 전액. 강등하고 정직은 문호동 무임금에 따라 전액이죠. 참고하시고. 자, 이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립스키 일성관리제 모형에서 일성관리처럼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 정책 집행 문제가 두 개가 나왔네. 낙가무라 스무로드 모형하고 립스키 일성관리제 모형하고. 첫 번째가 불충분한 자원의 부족. 두 번째가 모호하고, 목표가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세 번째가 그에 따른 일선 관료의 권위에 대한 민원인 또는 정치인들의 도전이라고 그랬고, 단순하고 정형적인 정책 대상 집단이 아닙니다. 정책 대상 집단이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상황에 따라. 그래서 다양하고 이질적일 수 있겠죠. 비정형화일 수 있겠지. 왜? 일선 관료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기계적 업무보다는 인가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죠. 비정형적이고. 4번이 틀렸죠. 15번 의사결정 모형에서 뭐 제가 누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1번의 최종 모형, 2번의 쓰레기통, 그죠? 4가지 구성 요소 흐름과
조직화된 무정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전제 조건, 특징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점증 모형은 기존 결정 플러스 알파니까 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회사 모형은 부서들의 연합이 회사 모형이니까 연합 모형이고, 연합 모형의 환경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니까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을 할 수 없고 단기적인 전략에 치중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이거.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쵸? 자, 16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사행정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불평부당하고 공평무사한 행정이거든요. 정당한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실적주 연결되기 때문에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공평무사한 맞고, 자, 만약에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계속성을 저해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명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제고되겠죠.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정치적 개입을 하면 안 되죠. 공명선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앙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게 되면 이게 결국 특정 정파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됩니다. 그럼 정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여기 이제 17, 18, 19 요게 이제 법률 문제고, 뭐 법률 문제이자 내용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소거법으로 풀면은 답이 바로 나오죠. 자,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이지만 특히 보통교부세 교부를 재정력 지수에 따라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은 뭐 0.7이면은 요만큼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거고 0.5면 이만큼을 0.5 정도 나머지를 교부하잖아요. 만약에 1이 넘으면 교부하지 않고요. 이렇게 서울시 강남 3구 교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역 간의 재정 교육을 재정 균등하게 수평적 재정 조정이란 말을 썼죠. 자,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이게 신설됐고 신청주의란 말은 없죠. 행안부 장관이 교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3번은 거의 듣보잡이고 4번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의 부동교부세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종부세 개혁에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법률로 나와 있죠. 지방교부세 제6조에 보면은 보통교부세, 특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재정 조정을 하거든요.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익의 이게 1 이하일 경우야. 이게 재정력 지수거든요.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 수입액을 수익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1보다 작은 경우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죠. 0.5나 0.7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행안부 장관 1항에 따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에 다음과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 결정을 통제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정답은 3번이죠. 법률 문제 18번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제가 그죠 법령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정 평가는 누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들이 부처 간의 할거주의 없이 업무를 조정이라는 게 협력 즉 조정과 통합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이물질이죠.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외부 평가가 기본이에요.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죠.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평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자,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 평가위원회를 두고요.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 맞죠. 자치평가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은 예를 들어 이런 거 광역자치단체는 관계없겠지만
기초, 시군, 자치군은 평가 인력이 부족하면 이때 평가 인력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평가 지원이죠. 자치단체의 평가 지원.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 3, 4번은 뭐 정확하게 맞고 1번을 볼 때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찾아내는 그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 네 가지 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 이걸 재평가 국무총리가 하시고 평가지원 행안부가 하고 합동평가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하천관리면 환경부 이런 식으로. 특정평가는 국정의 통합적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고 여기 나왔네요. 공견평가는 외부기관 평가로 자체평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고요. 역시 이것도 개념 문제. 그쵸? 17, 18, 19 여기 정보보험 평가기본법에 보세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이거 제가 특강할 때 밑줄까지 치면서 얘기했던 건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다. 그 다음에 정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위임사무에 대한 그죠? 합동평가까지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19번에 이것도 뭐 재무제표로 오른 것인데 중앙정부는 보세요. 대차 대조표가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 상태고 그죠?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뭐 3월 1일까지 1사분기 동안의 재정 운영표가 되겠고 순자산 변동표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죠.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가 답이고 현금 흐름표는 없다고 그랬죠. 보통 중앙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만드니까 필요가 없고 한국은행에서 현금표를 작성하니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에 따라 현금 흐름 보고서는 작성을 해요. 근데 지방재정법상 재무제표에도 사실상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는 현금 흐름 보고서 작성하라고 이 회계 기준에는 이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회계 기준에는 규칙이죠, 이거는. 근데 법률에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모두.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답은 3번이고, 저거 제가 우리 교재에서 이 세 가지 상태표, 운영표, 현금흐름표가 없다는 것. 주석은 해설이고요. 이런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의 기본적인 내용, 전 범위에서 잘 나왔고, 변별력인데 나름대로 있더라고, 이번 시험에요. 저는 뭐 쉽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본이 흔들리는 친구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자, 역시 법률 국가회계법 제14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렇죠? 자, 20번은 전자정부 제가 뭐 모의고사도 많이 냈고 ITA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용 데이터를 즉 전자정부 운영 관리 기반 기술을 인포메이션 테크노 스트럭처럴 아키텍처 해가지고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한다. 이것도 전자정법에 나와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타 전자문서 컴퓨터 표준화된 정보자원 인포메이션 리소스 매니지 IRM 같은 거고 이게 정답이고 그대로 나왔죠. 제2조 정의에서 정보 시스템.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17, 18, 19, 20번 문제는 다 법률 문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6번 문제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법률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이론과 개념과 비교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봐봐요. 이제 국가직 끝났잖아요. 너무 국가직 점수에 그죠.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보게 될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면서 반복하시면 아마 지방직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해커스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